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서울 송파구에서는 교회 관련 확진자가 1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는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최근 2주 동안 금지됐던 소모임이 가능해지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어제 발표된 확진자를 보면 지역 발생 확진자가 39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18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가 또 나온 겁니다. 군부대,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방역 당국도 현재의 상황을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현 추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저께 39명의 신규 확진자, 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그 확진자 숫자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39명의 확진자 숫자 중에서 그 30명이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나온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이 11명, 인천이 2명, 경기 지역이 17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9명이 나와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그런 코로나19 확진 양상들,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그다음에 연관돼 있었던 광주에서의 감염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양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에 당연히 지역사회 안에서의 재감염 형태로 확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양 지역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10명이 또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6시부터 교회에 내려진 강화된 조치들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언론들에서 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적절한 조치냐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송파구 사랑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제 4명이, 그러니까 그저께 4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지금 8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지금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사실은 그간은 종교시설 안에서의 소모임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발생한 뒤에 예배 참석을 하였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으며 여러 가지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간 저희가 지키도록 규정되었었던 그런 방역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교회발 그 집단 감염이 서울 이 송파구 사랑교회를 제외하고 지금 전국의 다른 지역에는 지금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저께의 그 조치 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각 지역별로 그런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각 지역에 맞게끔 이런 조치를 취하라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국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직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 지역이나 이제 이런 지금 송파구 사랑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교회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라든가 모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지역은 조금 더 그런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군부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7명이 확진됐고요. 방역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외부 강사에 의한 전파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강사가 지금 4개 부대에 방문을 하면서 강연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대에서도 혹시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강사들로부터 감염된 확진자들하고 그다음에 강사 2명, 가족 확진자까지 해서 현재 총 17명이 확진된 상황이었었습니다. 이 전파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강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대 내에서의 교육을 시행을 하면서 아마 감염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강의하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서 그 강의 도중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앞으로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강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숨이 차고 이러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군부대 관련돼 갖고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 강사와 접촉한 그 4개 부대에서도 환자가 있었지만
그 군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금 군대 내 감염 사례도 지금 의심되는 건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대 내에서 그간 저희가 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신병 위주로 검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의심 가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군대 내 간부라든가 일반 병사들에 대해서 좀 검사 범위나 이런 것들을 확장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고요. 광주에서는 확산세가 좀 잡히나 했더니 어제 하루 동안 또 9명이 나와서 이 중에서 초발 환자가 처음에 발열 증상이 있어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단순 발열로 판단하고 검사 안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있다가도 열이 안 떨어져서 선별진료소를 가셨대요. 근데 여기서도 뭐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셔라라고 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제 확진을 받은 상황인데 이런 쭉 보면 시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코로나19 관리에서 저희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간 깜깜이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예. 그 사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바로 깜깜이 감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깜깜이 감염이라는 거는 역학적 연결고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증상만으로 선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경우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워낙에 지병이 있던 분이고 그다음에 지병과 관련된 발열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병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발열로 생각할 수밖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사회 내 감염이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와 같이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깜깜이 감염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열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가 검사를 받게끔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동네 의원을 갔었는데 해열제를 처방받고 돌아왔었잖아요. 때문에 이 동네 의원에 갔어도 비슷한 증상이 있거나 하면 일단은 거기에서 먼저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그럼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네 의원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의원에서 검사를 하는 건 진단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검체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검체 채취한 것을 검체 검사 전문기관에 보내서 이제 의뢰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라면은 당연히 그런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발열 환자를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이런 식의 어떤 검사를 하게끔은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지역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세에 있거나 또는 증가세에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경각심을 높여서 검사를 의뢰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좀 더 쉽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192번째 확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의 수리 기술자 한 분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선박 내에 이제 러시아 선원들 가운데서는 다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옮은 것이냐? 뭐 다른 배에서 옮았느냐? 아니면 동료 수리공들한테 옮았느냐? 이걸 좀 추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러시아 선박 같은 경우에는 94명이 아마 진단 검사 받은 것으로 최근의 데이터로는 네.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32명이 양성이 확진 나왔습니다.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러시아 선박과의 접촉에 의해서 아마 감염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러시아 선박 관련돼서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동안 얘기했던 지역사회 안에서의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이 직장 안에서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저희한테 주고 있거든요. 이 선박 수리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고온다습한 환경이고 그다음에 또 심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감염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보고한 국가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선박에서의 이 코로나19의 대량 감염을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알겠지만 아까 강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의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손쉬운 마스크 착용이나 적어도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그런 그 작업장 내에서의 어떤 공기의 환류라든가 예.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대답을 진행하는 사이에 어제 하루의 신규 확진자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4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0시를 기준으로 13,979명이 됐습니다. 41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국내 감염이 2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1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19명이 추가됐고 부산과 광주에서 2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총 298명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선박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관련된 질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오늘은 13명이고 검역 과정에서 얼마나 나왔는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만과 관련된 숫자는 아마 여기에 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항에서 정박 중이었던 이 러시아 선박에서 작업했던 수리업체 직원 처음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후에 전수 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2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 상황입니다. 유증상자가 없어서 당시에 이제 항만 검역이 좀 강화됐었기 때문에 승선 검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 승선 검역으로서 방역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왔었던 구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승선 검역 과정에서의 좀 구멍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지금 예. 이 32명의 양상을 보시면은 이 32명 안에서도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6명밖에 지금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무증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증상의 유무만으로 처음에 사실 코로나19를 확진하고 그다음에 진단 검사를 시행할 대상을 선별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필요하다면 특히 이제 지금 러시아 선박 같은 경우에 특히 선박이라는 환경은 코로나19가 그 안에서 확산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코로나19에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증상의 여부도 일단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진단 검사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가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이라크 건설 현장에 파견됐던 우리 근로자 한 분이 어제 추가로 돌아가시면서 총 3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근로자들을 속속 모셔오고 있고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도 이제 급파됐던 공군 수송기가 도착을 할 예정인데 290여 명을 태우고요.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충주와 보은에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현지에서 감염된 분들은 현지에서 치료 후에 국내 이송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이라크 상황이 좀 열악해 보여서요.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라크의 상황은 지금 그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 환경에 대한 지원 여부나 이런 것들도 죄송합니다. 지금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이라크 현지에서 감염된 분들의 상태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장기간의 항공 운송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 부담을 환자에게 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나서 국내로 수송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때까지는 아마도 이라크 현지에서 좀 치료를 받으실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의료 시설이나 이런 기술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집니까?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 지원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아마 의료진의 파견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지금 의료진 파견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지까지의 여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번에 그 귀국을 희망했던 290여 명의 그 이라크 현지 노동 근로자들을 네. 복귀시키니까 국내로 귀국시켰죠. 귀국시키기 위해서 파견 나간 인력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충분한 의료진의 숫자는 보이진 않았던 걸로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관하고 검역관이 탑승해 있긴 합니다만 그 현재 감염된 사람까지 이제 치료하거나 검역하기에는 인력이 충분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선별 진료소가 민간 의료 시설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코로나가 장기전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건소 중심으로 재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선별진료소의 숫자가 좀 줄어들 것이고 지금 검사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좀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별진료소와 이제 보건소의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들이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진단검사는 의료기관이나 또는 검체검사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는 이제 검체 채취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체 채취를 하는 기관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은 전파성 때문에 가급적 의료기관 안으로 이 코로나19와 관련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횟수나 또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또는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기관을 보다 특정시켜가지고 집중시키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일부 환자는 계속 의료기관으로 유입이 될 거거든요. 증상을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발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집중을 하더라도 의료기관 안에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대비와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감염이 됐는지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항체 조사를 진행을 했었죠. 그때 결과는 0.03%의 항체 형성률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또 2차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항체 형성률을 좀 보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른 게 일단 시기 자체가 지난번보다 이제 조금 더 뒤쪽 시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체에 지난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보였던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낮은 양성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간 환자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발생 숫자를 보시면은 서울 경기 지역이 대략 한 5월 정도 때 한 인구 10만 명당 10명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 같은 경우도 한 5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숫자는 대구 지역이 한 260명 정도였고요. 예. 경북 지역에 한 60명 정도 되는 숫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항체 검사에서는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이상 많은 환자를 발생시켰던 대구 경북 지역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후기에 채취된 검체들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항체 형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이제 항체 형성률이 7.6%에 달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일부에서 나왔었잖아요. 정은경 본부장은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라고 했지만은 이 정도에 준하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 주셨던 그 7.6%는 그 대구 지역의 이제 한 대학병원에서 나온 대구 데이터인데, 가톨릭대에서. 예, 근데 그 데이터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사용한 그 항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키트가 네. 저희가 이제 신속 진단 키트 형태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민감도나 특이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트 같은 경우에 특이도가 92%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양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의료기관이 위치한 곳이 대구 신천지 신도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곳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군을 설정하는 데서 당연히 항체 양성률이 높을 수 있는 환자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높은 아마 항체 양성률이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시행하는 항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환자들을 다 검사를 하는 양상이고, 그다음에 시기나 또는 검사 방법도 보다 더 정확한 방법들과 보다 더 정확한 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은 항체 양성률이 나올 걸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